안녕하세요. 전국의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부산 연색척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이남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처음으로 조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경추 수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도 목 경추 수술 땡땡땡으로 해결한다 이런 제목을 한번 잡아봤고요. 뭐 밑에 서브 제목을 보시면은 경추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해서 내시경으로 치료한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서 어떤 게 과연 최신 지견으로서 최신적인 치료 트렌드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오늘도 한번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최소침습학회와 그 다음에 척추 내시경 수술 연구회 또 부울경 척추 내시경 연구회 학회 등에서 총무의사 등을 맡고 있고요. 척추 내시경을 열심히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척추의 기본 구조, 특히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경추죠. 그래서 경추와 요추, 가장 퇴행성 변화, 퇴행성 척추 질환이 많은 곳이 이제 이 두 군데인데요.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추는 이제 반면에 5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죠. 경추와 요추에서 퇴행성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체중과 하중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게 질병이 발생을 하고 있죠. 특히나 목 같은 경우는 일자목이나 이제 거북목 등이 요즘 굉장히 많죠. 젊은 연령대부터 스마트폰과 그 컴퓨터 작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서 이 고개를 숙인 자세를 아무래도 평소에 많이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그 경추의 라인은 역시자형이에요. 이렇게 역시자형으로 곡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펴지면 일자목인 거고 이게 앞쪽으로 이렇게 구부정해지면 거북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북목으로 될수록 비정상적으로 더 많은 그 무게와 머리의 무게와 하중을 이 경추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경추 쪽에 있는 그 관절이라든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오게 돼서 아무래도 퇴행성 척추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경추 쪽 해부학적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경추뼈는 총 7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이하게도 경추에서 나오는 그 척수 신경은 8개입니다. 왜 8개냐면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 그림은 이제 그 경추뼈를 앞에서 본 모양이고 오른쪽 그림은 뒤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앞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척추뼈가 1번부터 7번, 7번까지 이렇게 쭉 일자로 잘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 노란색으로 이렇게 가지 신경이 뻗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뒤에서 바라본 그림인데 뼈와 뼈 사이에 그 추간공이라고 그 구멍이 있어요. 추간 말 그대로 척추 사이에 있는 공간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멍이 이제 있고 그 구멍에서 경추 가지신경이 뻗어 나가죠. 오른쪽과 왼쪽으로 똑같이 이제 8개씩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뼈는 7개지만 그 맨 위와 맨 아래에서도 하나씩 이제 나가기 때문에 경추의 신경은 7개가 아니라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개의 신경이 담당하는 영역이 다 다르거든요. 이 상부 경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서 나오는 요 1, 2, 3번 신경은 팔로 내려가지는 않고 보통 이제 이 뒷목이라든지 귀 뒤쪽 또는 이 머리 쪽 뒤통수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요 상부 경추에 병변이 있어서 신경이 눌리거나 하면은 뭐 뒷목도 아프지만 이 신경이 뒤통수 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뒷골이 아프거나 뒤통수 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이제 경추성 두통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런 질환과 연관이 많은 것이 이 상부 경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7번, 8번은 이제 주로 어깨 쪽지와 팔 그리고 손가락까지 신경이 내려가죠. 그래서 요 아래쪽에서 병변이 있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에는 이 뒤통수 쪽보다는 이 증상이 이렇게 팔로 특히 손가락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각각의 이 신경 번호마다 증상이 오는 부위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앞쪽 그림 보시면 요 빨간 색깔의 혈관이 보일 거예요. 오른쪽과 왼쪽으로 요 빨간색 혈관이 쭉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게 척추동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심장에서 대동맥에서 굵은 혈관이 나오고 그게 이제 이 경추뼈의 구멍 사이를 관통해서 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허리와는 다르게 이 경추는 이러한 척추동맥이라는 것들이
좌우에 위치해 있어서 또 우리가 수술하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척추 동맥에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또 굉장히 또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퇴행성 질환 제가 몇 가지 적어봤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척추증성 척수병증, 이것은 그 척추신경이 중심신경이 눌리는 경우죠. 가지신경이 아니라 척수신경 자체가 심하게 눌리다 보면은 거기에서 신경에 손상이 일어나고 변성이 와서 우리가 상지, 좌우 상지 전부 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상지뿐만이 아니라 배꼽 아래 다리 쪽까지도 신경병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그리고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과 황색인대 골화증은 이름에서 보이는 것처럼 골화증, 그러니까 인대가 골화된다, 뼈처럼 딱딱해진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원래는 정상적으로는 인대가 굉장히 얇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잘 늘어지고 그런 탄성이 있어야 되는데, 골화증에 대해 발생하게 되면은 그 탄성을 잃고 인대가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면서 오히려 신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신경을 압박해버리는, 신경을 꽉 누르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망가져서 증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골화증 질환이 경추에서는 이 후종인대와 황색인대 골화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이제 경추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추간공 협착증, 이런 질환들이 있고요. 추간공은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제가 이게 지금 단면도 그림인데요. 여기에서 요 좌우에 파란색 원통으로 제가 그 표시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그 가지신경이 좌우로 뻗어나가는 그 추간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모델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뒤에서 봤을 때 중심신경이 내려가고 좌우로 가지신경이 뻗어나간다. 근데 각각의 그 뼈 마디에서 이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구멍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멍을 추간공이라고 하고, 요 추간공에서 요 가지신경이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구멍이 좁아진 거를 우리가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로 체크된 요 두 부분이 좁아지는 병변이 바로 추간공 협착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흔한 이제 디스크 탈출증과 추간공 협착증을 좀 비교한 표인데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이제 잠깐 보시면은 후발 연령은 디스크는 이제 아무래도 좀 젊은 연령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더 있죠. 그리고 추간공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협착이 발생하기 때문에 디스크 탈출증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50대나 60대 이후에 좀 더 많이 발병하고요. 호발 부위는 비슷해요. 그 하부 경추 5, 6번 또는 6, 7번이 가장 흔하게 이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추 디스크 탈출증은 요추 디스크 탈출과 마찬가지로 좀 갑자기 증상이 생기는 거죠. 이 디스크가 평소에는 별 문제 없이 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서 어느 한계점을 넘었을 때 디스크가 갑자기 터져가지고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갑자기 뒷목부터 어깨, 팔, 막 손가락까지 막 저리고 아프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급성 디스크 탈출을 의심해야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증상은 이제 뭐 비슷합니다. 방사통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어지는 통증. 다리도 허리에서 디스크 탈출이 있으면은 하지 방사통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추도 똑같이 상지 방사통 증상을 대부분 호소하게 되어 있어요. 치료 방법은 디스크 탈출은 좀 급성이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에도 좀 반응이 좋습니다. 확실히 주사 치료나 뭐 시술로서 통증이 많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이 추간공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가 오래되고 지속되어서 생긴 병변이기 때문에 이 비수술 치료로는 조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경추 디스크와 추간공 협착증 이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진단법을 좀 가져와 봤어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스퍼링 테스트, 두 번째는 숄더 에비덕션 테스트라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간단해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아마 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혼자 해보셔도 이게 가능한데, 스퍼링 테스트 같은 경우는 아픈 쪽 있죠, 아픈 쪽. 그러니까 디스크가 뭐 오른쪽이 내가 터져 있다고 쳐요. 그럼 오른쪽이 아플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고개를 뒤로 살짝 제끼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을 고개 이렇게 제껴줍니다. 그러면은
이 오른쪽에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그 부분이 더 눌려요. 더 자극이 되죠. 그래서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이 자세를 하면은. 반대로 이제 왼쪽으로 디스크가 있거나 왼쪽에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뒤로 제끼고 이렇게 왼쪽으로 고개를 제껴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 디스크 튀어나온 부분이나 아니면은 그 추간공이 더 좁아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신경이 더 눌리게 되니까 증상이 막 더 찌릿찌릿해지고 통증이 생기는 거. 이게 이제 스퍼링 테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요 테스트의 바로 반대가 옆에 있는 숄더 에이비덕션 테스트예요. 숄더는 이제 어깨고 에이비덕트라는 거는 이제 벌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팔을 내리고 있을 때는 통증이 심하죠. 디스크건 뭐 추간공 협착증이건. 근데 이제 팔을 이렇게 올려서 머리 위에다 팔을 올려보세요 하면은 통증이 완화됩니다. 이거는 이제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팔을 올리게 되면은 그 신경이 당겨지는 것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순간적으로 덜 눌리게 되니까 통증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반응에서 이제 양성을 보이면은 이 환자는 경추 디스크나 협착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척추의 그 가지신경이 8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뒤통수로 올라가서 뒤통수가 아프다, 뭐 두통이 있다 이런 경우가 좀 많고 아래쪽에 있는 병변들은 요 신경들이 팔로 내려가니까 이제 팔로 증상을 일으키는데 각 신경마다 이게 눌릴 때 전형적인 그 통증을 느끼는 범위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6번 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이 통증과 저림감이 주로 이 엄지손가락으로 내려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요 C6라는 부분이 엄지손가락에 초록 색깔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에서 그린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승모근에서부터 어깨를 지나서 팔을 따라서 엄지손가락 내려가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로 아픈 거예요. 6번 신경이 눌리면. 그리고 7번 신경이 자극되면은 엄지가 아니라 검지와 중지. 요 손가락 쪽으로 통증이 내려온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7번 신경이 눌리고 있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MRI나 이런 걸 안 봐도. 그리고 8번 신경이 눌리면은 이제 요 약지와 그다음에 새끼손가락 쪽으로 해서 통증이 이제 이 안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주로 아프고 저리다 할 때는 그럼 이 환자는 아마 경추 신경 중에서 8번 신경이 눌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우리가 MRI 검사하기 전에도 좀 미리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병변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환자를 MRI를 찍었더니만 뭐 6번도 눌리고 7번도 눌리고 8번도 다 눌려요. 근데 환자는 뭐 엄지랑 검지만 저리고 아프대요. 여기는 괜찮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병변이 여러 군데가 있어도 지금 이 환자의 가장 심한 병변은 이 6번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가장 심하겠구나. 또 이렇게 또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신경을 위주로 치료 계획을 세우면은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사가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 수술은 사실 최종적인 방법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처음부터 수술할 필요는 없지만 꼭 목 수술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충분한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없을 때. 보존적 치료는 제가 단계별 척추 치료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단계죠. 그러니까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뭐 주사 치료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도수 치료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봐서 보통 이제 한 달에서 한 2달 정도까지는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거든요. 증상이 크게 악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우리가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또 환자가 그 정도 기간에는 통증을 좀 내가 좀 어느 정도 인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히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제 수술로 갈 필요가 없지만 한 달, 2달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전혀 반응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더 악화되어서 일상생활에도 막 이 팔과 손가락이 저려서 내가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근본적인 치료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리고 그 다음 상황은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마약성 진통제에도 반응이 없을 때. 그렇죠? 우리가 처음부터 의사가 이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마약성 진통제를 바로 주진 않죠. 약물도 단계가 다 있거든요. 가장 낮은 단계의 진통소염제부터 조금 센 거, 더 높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약성 진통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도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투여를 해서 올리다 봤는데 마지막에는 너무 환자가 아파해서 마약성 진통제까지 처방을 했는데 계속 아프다. 그러면은 이때는 더 이상 쓸 약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겠죠. 다음 상황으로는 이제 팔 또는 손목, 손가락에 근력자가 발생했을 때,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조금 급한 상황이죠. 우리 신경외과 의사들 같은 경우는 환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분 팔이나 다리 힘은 어떠세요? 힘이 빠지진 않나요?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힘이 빠진다고 호소를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좀 빨리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통증과 어떤 저림, 땡김 이런 증상을 넘어서 감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감각이 이상 감각증이라고 해서 아주 뭐 설명하기 힘든 기분 나쁜 감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느낌, 아니면은 뭐 다리 같은 경우는 발바닥의 느낌이 이상해서 얘가 걸을 때마다 무슨 모래 위를 걷는 것 같은 느낌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손 경추 병변인 경우에는 손의 감각이 먹먹해져가지고 뭐 이전에는 글씨도 잘 쓰고 젓가락질 이런 것들도 아주 손의 움직임이 자유롭고 부드러웠는데 이게 병이 심해져서 신경이 자꾸만 망가지고 그 손상이 누적이 되면은 이 손의 느낌이 이상해지고 먹먹해지는 거죠. 굉장히 손이 느낌이 뭐랄까요? 내 손 같지가 않고 움직임도 느려져가지고 평소에 잘하던 뭐 단추 채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가능해지면은 그때는 이제 신경이 이미 망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이거는 수술을 해서 신경을 풀어주지 않으면 더 나빠질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력 저하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적 치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식적인 방법, 전방 유압술이라고 제가 표시를 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고식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목 쪽, 앞쪽을 째고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방법이고,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있는 거죠. 전방 유압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있습니다. 제 예전 환자분이신데 젊은 남자분이셨어요. 평소에는 별 문제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극심한 뒷목과 양쪽 어깨, 양쪽 팔에 막 통증이 오고 양쪽 팔, 손에 힘이 빠지시고 먹먹해지고, 그리고 이분은 또 특별하게 그 신경 손상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상지뿐만이 아니라 다리 쪽 하지 증상도 있어서 걷는 것도 막 힘이 없고 휘청휘청 됐던 분이었어요. 글씨도 못 쓰고. 그래서 MRI 찍어보니까 이렇게 4번, 5번에서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터져서 척수를 압박하고 있어서 신경이 이미 망가진 게 보였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척수 신경병증이라고 하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식적인 방법, 전방 유압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신 마취하고 포지션을 잡고 목 앞쪽을 째가지고 디스크를 다 긁어내고 그 빈 공간에다가 그림에서 보이는 인조뼈를 삽입을 해서 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수술하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 전에 있었던 이 신경을 누르는 그 디스크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가 돼서 신경이 잘 지나가게 되었고, 또 이제 인조뼈를 넣고 고정을 하는 이런 수술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다행히 많이 좋아지셔서 잘 지내고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추 질환 있잖아요. 목 디스크나 추간공 협착증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질환인데, 이런 경우는 확실히 편측 병변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양쪽 다 통증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좀 확실히 상대적으로 적다. 지금 제가 준비한 요 MRI 사진도 보시면 요 파란색은 이제 디스크 탈출증 MRI인데요. 화살표 쪽에 이제 여기 까맣게 디스크가 튀어나온 게 보이실 거예요. 왼쪽으로 튀어나온 거고, 요 오른쪽에 노란색 그 테두리 사진 보시면은 화살표 사이에 이 추간공, 신경이 빠져나가는 이 구멍이 좁아진 게 보이죠. 오른쪽은 또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왼쪽만 병변이 있으니까 왼쪽만 많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앞쪽을 째고 들어가서 벌려서 뭐 핀을 받고 하는 수술을 해야만 하냐, 이건 조금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죠. 양쪽 신경이 뭐 다 눌리고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서 사지 증상이 너무나 심하다 하면은 뭐 앞쪽으로 들어가는 수술을 해야겠지만, 그런 경우는 정말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외래에서 보는
목 환자 10명 중에 한 9명은 한쪽만 주로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확실히 이런 경우에는 이 수술 방법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하나 좀 찾아봤는데요. 그 전방 유합 수술과 뒤쪽으로 하는 후방 감압 수술을 비교한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팔이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양쪽이 아니고 한쪽으로, 오른쪽이면 오른쪽 또는 왼쪽이면 왼쪽으로 팔이 아픈 환자가 왔을 때 앞쪽으로 크게 수술을 했을 경우와 뒤로 째서 수술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보면은 결론은 뒤쪽으로 수술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 비용 있죠. 코스트. 비용도 더 적게 들고 그 다음에 주변의 관절과 인전마디 손상도 더 적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점이 많다고 이렇게 연구 발표가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앞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뒤쪽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근데 후방 감압술만 해도 되는데 그러면은 후방 감압술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수술 쪽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최소 침습. 그러니까 적게 째고 수술 효과는 똑같이 오히려 더 좋게 수술 효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을 꾸준히 우리가 발전시켜 오고 있는데 가장 첫 단계가 이제 수술 절개창을 벌려서 하는 게 이제 아주 오래된 예전부터 오던 방법이죠. 이거 다음에 이제 발달한 게 이러한 원형 견인기를 이제 사용해서 목 뒤에다가 이제 조금 이전에는 뭐 한 10cm를 절개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한 4cm, 5cm만 절개해도 수술 부위에 도달을 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원하는 수술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많이 이제 발달을 해서 이제는 4cm, 5cm 절개도 필요 없어요. 그냥 1cm가 안 되는 구멍 2개로 우리가 병변에 똑같이 접근을 해서 그 부분을 수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침습 수술의 이제 최신 트렌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양방향 척추 내시경이. 그래서 저는 이제 주로 이 수술법으로 대부분의 환자들을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장점은 뭐 이전에서도 말씀 많이 드렸죠. 부분 마취를 제가 항상 강조를 했었어요. 장점으로. 근데 경추는 안타깝게도 부분 마취가 좀 안 돼요. 왜냐면 이 뇌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허리 쪽 수술은 이제 허리 하반신만 마취해도 별 문제가 없이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다 수술을 해드리고 있지만 경추는 전신 마취가 필요하다. 이것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장점은 다 똑같습니다. 절개창이 작고 피가 거의 안 나고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고 수술날 당일부터 목에 보두기만 착용하고 거동 다 가능하시고 퇴원도 굉장히 빠르죠.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근데 이 목 수술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리고 또 어렵기도 하고요. 허리보다. 그 이유는 이렇게 MRI를 그 옆으로 지금 제가 뉘어놨는데 허리 수술은 우리가 여기서 하잖아요. 요 아래쪽. 그죠? 근데 목 수술은 여기에서 하죠. 여기에서. 근데 바로 옆에 뇌가 있어요. 뇌. 그죠? 소뇌도 있고 뭐 대뇌도 있고 중뇌도 있고 중요한 이제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을 수술할 때 이 내시경 수술은 물 속에서 수술을 하는 수술이거든요. 항상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내시경 시야 안에서는. 그래서 이 물이 들어가고 나오고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물이 그 안에서 고이겠죠. 물은 계속 들어가는데 물이 배출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 물의 압력이 높아지게 될 수가 있고 그 물의 압력이 높아지면 그 압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신경에 전달이 되겠죠. 그럼 신경에 전달이 되면 그 압력이 바로 위쪽에 있는 뇌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뇌까지 압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확실히 뇌압에 영향을 주고 그걸로 인해서 의식 소실되거나 뇌 경련이 일어나거나 그리고 압력이 높아졌다가 물이 빠지면서 압력 차이에서 공간이 생기면서 그 사이에 피가 고이는다거나 뇌출혈이죠. 뇌졸중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아까 앞에서 제가 척추동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경험이 없거나 그러면은 수술하다가 척추동맥을 우연히 만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구조물을 척추동맥인 줄 모르고 병변인 줄 알고 뭐 거기다가 뭐 칼을 댔다거나 어떤 조작을 하는 순간 그 동맥이 파열되면서 피가 엄청나고 그 척추동맥이 보통 이제 소뇌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쪽으로 이제
뇌졸중이 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목 수술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습니다. 또한 이 뇌로 안 가더라도 목에서 수술을 하다가 목에 있는 그 척수신경에 손상을 주게 되면은 허리는 수술하다가 최악의 상황이 뭐겠어요? 허리에서 신경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허리 아래쪽, 그러니까 다리 쪽에만 증상이 남겠죠. 그렇지만 목에서는 수술하다가 신경이 잘못되거나 망가지면 이 팔뿐만이 아니라 다리까지도, 그러니까 사지에 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부담스럽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고 임상에서 저는 많은 수술을 하고 있지만 항상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매 순간 허리보다 오히려 더 집중하고 좀 더 주의를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경추 감압술 그 순서를 조금 보여드리면 처음에 이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수술 부위에 위에 뼈 위에 이렇게 도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뼈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요. 구멍을 뚫어서 더 들어가는 거죠. 뼈를 지나서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신경이 눌리는 게 보이고 여기 밑에 터진 디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만 제거하고 나오면 되는 거고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옆에 이 빨간색 네모칸 안에가 그 척추 관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절에 손상을 안 줄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병변만 딱 제거하고 주변에 있는 정상적인 인대나 관절 이런 것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쓸데없이 정상 조직을 파괴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이런 주변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시경 수술 기구는 뭐 크게 허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내시경 기구가 일단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기 소잡기 그리고 드릴들 그 외에 이제 여러 몇 가지의 이제 기구들이 필요해요. 물속에서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내시경 이 시스 끝에서 이렇게 물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 물이 나오게 하는 펌프예요. 펌프. 그래서 펌프가 계속 일정 압력으로 돌아가면서 이 물을 계속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술 시야에서는 물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피도 안 나고 깨끗한 시야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아주 미세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펌프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물이 계속 들어가는데 물이 안 빠져나오면 이제 그 압력이 높아져서 그 압력이 목과 뇌에 영향을 미쳐서 아주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수술 자세를 보시면 이렇게 환자분이 엎드려 있는 상태가 되고 이제 머리를 높입니다. 쭉. 이 수술 테이블을 높여야 머리 쪽을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해줘서 이 자연적으로 중력에 의해서 그 내시경에서 나오는 물이 가능한 머리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런 자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수술할 때 허리와 달리 이 목이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근육 양은 뭐 허리가 더 많을 수 있죠. 근데 근육의 개수가 더 많습니다. 목이, 뒷목이. 그래서 이게 내시경을 처음 이제 우리가 삽입을 해야 되잖아요. 수술 도구랑. 근데 이게 근육의 레이어, 층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어설프게 처음에 길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들어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취를 하는 상태에서 뒤에다 이제 구멍을 뚫잖아요. 목 뒤에다가 칼을 딱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이때 좀 충분히 넣어줘야 돼요. 충분히 넣지 않으면 수술이 처음부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처음 내시경 수술을 시작할 때 이제 V 포인트라는 걸 찾아서 우리가 수술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V 포인트라는 거는 이 그림에서처럼 이 뼈와 뼈가 사이가 만나는 부위,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V자형의 그런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V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접근을 해야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원활하게 시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다가 절개창을 만들고 이런 다이레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집어넣어서 여기를 딱 만져줘야 돼요. 그래서 뼈를 만져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내가 여기서부터 이 수술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느끼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사례를 좀 볼게요. 이 사람은 이제 두 마디 병변이어서 근데 특이하게도 6번, 7번은 디스크 탈출증이었고
그 밑에 7번과 흉추 1번은 추간공 협착증이었어요. 그래서 왼쪽 뒷목부터 승모근, 왼팔, 손가락 2, 3, 4, 5번이 너무 저려요. 2, 3, 4, 5번은 6번이니까 여긴 7번이랑 8번 신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6번, 7번에서 7번 신경이 나오고 7번과 흉추 1번 레벨에서 8번 신경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변이랑 증상이랑 잘 일치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것저것 치료를 다 해봤는데도 차도가 없어서 이제 결국에는 제가 내시경 수술을 해드렸죠. 이 두 군데에서 이렇게 오른쪽에 비해서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디스크가 튀어나와 있고 요거는 까맣게 막혀 있는 게 관찰이 될 거예요. 그래서 V 포인트를 찾아서 이 부분이 V 포인트예요. 그래서 뼈와 뼈 사이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여기를 뼈를 갈고 구멍을 뚫고 들어가면 이렇게 눌려 있는 신경이 빨갛게 보여요. 굉장히 빨갛죠. 정상 그 신경은 핑크 색깔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병변에 눌려서 염증이 있는 신경은 이렇게 굉장히 붉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을 다 풀어주면 이제 수술이 되는 거죠. 동영상을 좀 보실게요. 그래서 지금 요 영상은 이제 6번, 7번의 왼쪽 디스크가 터진 데를 수술하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요 드릴을 사용해서 지금 뼈에다 구멍을 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황색 인대가 노출이 돼요. 그래서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지금 황색 인대를 만져주고 있고 그 테두리, 뼈의 마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치를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요 위치니까 이쪽으로 뼈를 조금 더 갈아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술을 계속 진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필요하면은 드릴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이런 캐리슨 론저라는 기구를 이용해서 뼈를 뜯어내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황색인대는 위쪽에 노란 색깔로 보이고 그 밑에 핑크 색깔이 이제 신경 쪽이에요. 그리고 지금 또 캐리슨 론저를 이용해서 뼈를 조금 더 뜯어내고 있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뼈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새끼손톱 하나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침습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드릴의 직경이 3mm예요, 3mm. 그러니까 지금 뭐 화면에는 되게 크게 보이지만 이게 이제 다이아몬드 드릴이라는 드릴인데 이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이 동그란 직경이 한 3mm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공간에서 아주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신경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수술 잘못해서 이제 신경을 다치게 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큰 합병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터진 디스크를 찾고 있어요. 훅을 넣어서 디스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당겨 오면은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보여요. 이 하얀 색깔이 터진 디스크고 이 터진 디스크가 지금 7번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이 손가락이 많이 아팠던 거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방사통. 그래서 이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이 수술의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거를 제거를 해주면은 수술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두막이었으니까 수술 후에 이렇게 보면은 구멍이 두 개죠. 하나는 6번, 7번 그리고 여기 밑에는 7번, 그 흉추 1번 그 두 군데 신경을 다 풀어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수술 후에 MRI 사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에 어두웠던 부분들이 다 밝아지고 터졌던 디스크도 제거가 되어서 신경이 다 풀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조금 이건 되게 드문 사례예요. 뭐가 희귀한 사례냐면은 병변이 2, 3번이에요. 2, 3번, 3, 4번. 상부경추에 추간공 협착증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게다가 이런 경우를 수술까지 한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이거 제 환자분 케이스인데 몇 년 됐거든요. 이 환자분은 왼쪽 귀 뒤가 너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이에요. 왼쪽 귀 뒤. 뭐 점차 심해지더니만 최근에는 너무 아파서 고개도 못 돌리고 고개도 못 움직인다. 그리고 목에다가 뭐 주사 치료 다 해봤는데 안 낫더라. 앞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이죠. 왼쪽. 오른쪽은 신경이 나가는 추간공이 넓어요. 근데 왼쪽은 2, 3번과 3, 4번의 추간공이 지금 어두운 색깔로 이렇게 좁아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신경절 그림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보면 지금 2, 3번에서 3번 신경이 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번 신경이 귀 뒤쪽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자 같은 경우는 2, 3번 병변 때문에 귀 뒤가 아픈 거니까 목을 수술해서 신경을 풀어주면은 요 귀 뒤쪽이 아픈 게 좋아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환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 3번 굉장히 높은 쪽이에요. 머리에 뇌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2, 3번에서는 수술 잘못하면은 바로 그냥 머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잘 해서 3번 신경을 잘 풀어 놓은 거죠. 보면은 엄청 빨개요, 색깔이. 전혀 핑크색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검붉은 색깔로 신경이 많이 눌려서 부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밑에 마디 3, 4번도 같이 해서 4번 신경도 잘 풀어놨죠. 그래서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 좁았던 구멍이 이렇게 넓어져서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례는 그 마찬가지로 젊은 남자 7번과 흉추 1번의 디스크 탈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요 MR의 노란색 사진 보시면 왼쪽에 요 추간공 쪽으로 디스크가 하나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어요. 환자분의 증상은 이제 왼쪽 날개뼈부터 왼쪽 팔 안쪽으로 내려와서 4번, 5번 손가락. 그러니까 여기 약지랑 새끼손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레벨에서는 8번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8번 신경이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의 증상은 이 레벨의 요 디스크가 맞다. 그래서 환자분께 설명을 드리고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진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뒤로 접근을 해서 눌려있는 신경을 확인했고요. 8번 신경이죠. 이게 눌려있던 신경. 신경을 제끼니까 이렇게 디스크가 볼록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고요. 풀어주고 나서 보면은 MRI를 찍으면 이렇게 왼쪽에 눌려있던 신경이 다 풀렸고 디스크도 다 제거가 돼서 뭐 신경이 이제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게 잘 관찰이 돼요. 증상도 많이 좋아졌고요. 마지막 사례는 이제 5번, 6번의 오른쪽 디스크 사례를 좀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이분은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오른쪽 날개뼈부터 해서 팔로 내려간다. 타 병원에서 이것저것 했는데 차도가 없고 이 어깨에 힘이 빠진다. 그래서 이분은 이 어깨 힘이랑 이 손목 힘 이런 게 좀 약해져 있었어요. 왼쪽보다. 그래서 신경 손상이 많이 의심이 되니까 이제 근본적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 영상이에요. 아까 보여드렸던 건 이제 왼쪽 수술 영상이고 오른쪽 보시면은 경추 5번 뼈와 6번 뼈가 보이고 있죠. 그래서 V 포인트를 지금 이제 찾고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V 포인트가 나타났고 이 부분에다가 이제 마찬가지로 드릴을 적용을 해서 뼈를 갈아내고 있습니다. 뼈를 조금 갈아내서 이제 신경이 있는 곳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뼈를 갈아내고 있죠. 드릴을 사용하면은 쉽게 갈리고요. 또 이 경추뼈는 허리뼈와 달리 훨씬 얇아요. 그래서 사실 뼈를 갈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목 수술은 굉장히 위험하고 조심스럽지만 경험이 충분하고 익숙해지면은 오히려 허리보다 목 수술이 시간이 같거나 거의 좀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뼈 작업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적기 때문에 허리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이아몬드 드릴을 이용해서 뼈를 조금 더 갈아내고 있죠. 자, 이제 뼈를 충분히 갈아냈고요. 지금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황색 인대, 신경을 덮고 있는 노란색 인대죠. 이걸 조금 제거해주고 있고 밑에 보이는 이 핑크 색깔이 다 신경이죠. 석수신경. 그래서 이 신경을 노출을 시키고 디스크가 있는 곳으로 의심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훅을 넣어서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디스크가 벌써 터진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타겟팅을 해서 그 원하는 위치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병변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를 우리가 일부러 막 못 찾지 않는 이상. 그래서 터진 디스크를 확인을 해주고 조심스럽게 신경이 다치지 않도록 살살살 달래가면서 디스크를 끄집어내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크만 끄집어내면 뭐 이 환자분은 신경이 풀리니까 증상이 많이 좋아지겠죠. 요게 터진 디스크예요. 하얀 색깔로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한 덩어리로 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조각 나면 또 찾아야 돼요. 안에 또 계속 해집고. 그래서 가능한 한 덩어리로 한 번에 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살살살 조심스럽게 다뤄서 끄집어내는 게 좀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제거가 되었고요. 기다란 훅을 넣어서 혹시 신경 밑에 남아있는 디스크 조각이 있지는 않은지 지금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확신이 들면은 수술을 마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술 마치기 직전이고요.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경이 더 눌린 데는 없는지, 잘 풀어졌는지 한번 살짝 당겨봐서 신경이 잘 움직여지면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요 노란색이 신경이고 하얀 색깔, 요 까만색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이제 터진 디스크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얻게 되면은 수술을 마칠 수가 있다. 그래서 수술 후의 사진을 보시면은 5번, 6번에 터져 있던 디스크 조각이 제거가 되어서 신경이 더 이상 눌리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으로 목 수술을 한 이후의 경과를 좀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술하고 나서 이제 깨잖아요. 전신 마취 깹니다. 깨면은 바로 이제 수술 전에 그럼 어깨부터 팔, 손가락으로 내려오는 극심한 통증과 저림감은 8, 90% 이상은 바로 호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한 1, 20% 남을 수 있고요. 근데 수술 전에 힘 빠짐 증상이 있던 분들도 수술 직후에 이제 신경이 잘 풀리니까 힘이 좀 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바로. 그렇지만 운동신경이 이미 수술 전에 저명하게 손상이 되어 있으면 수술 후에도 이 힘이 빠진 느낌은 좀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호전은 보이지만 이게 이제 남아있는 증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나 운동치료, 도수치료 이런 수술 후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보조기는 허리와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허리 그리고 목에 안 좋은 그 척추에 안 좋은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 허리 수술보다 이 목 수술이 조금 더 거동이 편해요. 왜냐면은 허리는 이제 이 상반신의 무게를 다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지만, 목은 이 머리의 무게만 담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무게가 머리가 엄청 크지 않은 이상은 하중이 적게 걸리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직후에 이 거동하는데, 일상생활 하는데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은 의사들이 배우고 싶어하고 학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학문적 교류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6월 4일날 제가 있는 부산에서 광안리의 호메리스 호텔에서 이제 14차 불경 척추 내시경 연구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 이제 경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추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경추를 어떻게 우리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론적인 거에 대해서 이날 한 90명 정도의 의사분이 오셨었는데, 제가 좀 최대한 처음 양방향 내시경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강의를 한번 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양방향 척추 내시경 교과서가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출간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교과서에 이제 양방향 척추 내시경 1저자로 이제 참여를 해서 이런 이제 인증서 같은 거를 우리가 이제 제작을 해서 좀 자랑스럽잖아요. 그래서 제 외래 병원에서 이렇게 걸어놓아서 좀 이렇게 광고도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이제 환자분들도 많이 아직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근래 한 2, 3년 전에 이제 확 올라와서 이제 많은 의사들이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환자분들이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홍보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대한 최소 침습 척추학회에서 제가 이제 감사로 재직 중인데, 거기서도 또 따로 척추 내시경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과서 작업에도 제일 저자로 지금 참석 중이고, 이번에 쓰는 교과서 내용은 이제 경추와 흉추에 대해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의 그 챕터를 맡아서 제가 지금 교과서 작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작업이 몇 개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핫트렌드, 최소 침습 수술에서도 가장 핫트렌드가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실제로 많은 학회와 많은 의사분들께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교과서 작업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은 우리가 더 정립시키고 발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좀 뭐 힘들 수 있지만 그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정리할게요. 그래서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극심한 통증, 마비가 있으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경우는 앞쪽으로 하는 것보다는 뒤로 접근하는 후방 강압술로 해결이 가능하고, 이 방법은 특히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가장 좋고요. 근데 목 수술은 어렵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충분한 경험이 있는 의사한테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이게 허리 수술을 뭐 많이 해봤다고 해서 목 수술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허리 수술을 많이 해보더라도 목 수술을 할 때는 한 번 더 고민하고 환자 사진을 더 열심히 보고 술기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이런 준비가 된 상태에서만 목을 수술해야지 우리가 위험성이나 합병증 없이 정말 좋은 결과, 환자분께 좋은 결과를 드리고 의사도 또 더 만족하겠죠. 그런 결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사실 이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목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보다 목이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이 계시다면은 확실히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알아보시고 치료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한 40분 동안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목 수술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몇 개 들어와서 그거 몇 개만 두 가지 정도만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원장님 평소에 할 수 있는 일자목 관리법, 스트레칭법 꼭 알려주세요.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척추 모형이잖아요. 정상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역시자형 곡선이 있어야 정상인데 일자목은 요거고 거북목은 이렇게 앞으로 꺾인 게 거북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세의 반대를 우리가 계속 유지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목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거죠. 천장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인 할 때 다 이러고 있잖아요. 뭐 버스, 택시, 뭐 지하철 타보면은 다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거북목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 시간에 저도 이제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지만 환자분 이제 사이사이에 텀일 때는 항상 이렇게 위로 제껴주고 한 1부터 10까지 세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좌우로 이런 밴딩, 스트레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개를 숙이는 거는 하여튼 피하시고요. 이 뒤로 제껴 천장을,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일자목 디스크 진단 받은 지 10년이 넘었어요. 왼쪽 어깨만 아프고 왼쪽만 아프시대요. MR 찍었는데 왼쪽 어깨인대가 약간 늘어났다고 해요. 손저림 목 디스크랑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왼쪽 어깨만 아프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목에서 디스크나 협착증이 있어서 신경이 눌리니까 이런 신경들이 어깨를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어깨를 지나가니까 이 부분이 아플 수는 있어요. 어깨 쪽이. 그렇지만 방사통이라고 하는 것은 뻗어 나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통증이 여기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까지 뻗어 나가는 경우가 조금 더 전형적인 목 디스크 추간공 협착증 증상이다. 따라서 이 어깨만 아픈 경우는 사실 뭐 정형외과 진료를 했더니만 여기 인대가 뭐 늘어났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러면 이거는 목에서 온다기보다는 어깨 관절 자체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자가 진단법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스퍼링 테스트. 왼쪽이 아프시면은 여기 제끼고 이렇게 해보셔서 통증이 더 심해진다. 그러면 이제 목에서 원인일 가능성이 많은 거고 또 팔을 이렇게 올렸더니만 편해진다. 그럼 또 목에서 올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이런 반응이 없다면 목에서 올 가능성보다는 어깨 쪽에 문제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받을게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돼서 초인님께서 지인 중에 목 디스크가 있는데 손가락이 저린다고 하면서 만세 자세로 하면 좀 낫다고 하는 그쵸? 만세 자세.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숄더 에이비덕션 테스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아픈지는 지금 말씀 안 해주셨는데 뭐 오른쪽이 아픈 상태인데 만세를 했다. 그러면은 통증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요거는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이 부분이 아플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손가락이 저렸던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만세를 하게 되면은 그 목에서 신경이 눌리는 부분이 완화되면서 이 손가락으로 내려오던 증상이 일시적으로 좀 좋아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확실히 아무래도 이 증상은, 이 손 증상은 목에서 신경이 눌려서 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벌써 50분이 다 지났어요. 오늘 강의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다음에 제가 또 유익한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